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허반석입니다. 오늘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3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강인데요.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와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등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3강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매수와 매도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호가창, 호가 단위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들은 매도 잔량,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매수 잔량, 그리고 시가 시작하는 가격, 고가, 그날에 있어서의 가장 높았던 가격, 그리고 저가, 종가, 이러한 가격들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 하나의 봉, 캔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면서 양봉과 음봉, 그리고 캔들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 시간은 정규 거래 시간과 시간 외 거래 시간으로 나눠 볼 수 있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누군가는 사야지만 내가 팔 수 있고 누군가는 팔아야지만 나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누군가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차익 실현을 할 때 가능하면 거기서는 매수하지 않는 그러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주식은 왜 하는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누구나 다 투자 활동을 합니다. 그 투자 활동이나 영업 활동이나 모두 다 금전적 이득,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쉽게 수익을 얻는다면 누구나 다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수익을 보면 되겠죠. 그런데 다들 주식을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는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찐 초보도 노력을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주식 투자이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투자 강의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떤 이야기들을 이어가야 할지 3강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러한 차트를 좀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이 차트에 추세선을 또 그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추세선을 긋는데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본다면 저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요. 파란 색깔 작은 네모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파란색 네모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는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은 자리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은 네모 칸들에서는 되돌림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기다리다가 수익 극대화 라인인 가장 최정점에서 가장 끝 라인을 넘어갔을 때 수익 극대화를 할 수도 있다,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에 대해서 2강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곳에서 사셔서 이곳에서 매도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팔아야 내가 주문을 넣었을 때 누군가 거기서 팔아야 살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여기서 팔고 싶은데 주문을 넣었습니다. 호가창을 보고서 이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걸었는데 그러면 내가 주문을 내놓은 것을 누군가 사야 매수를 해야 여기서 수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사시고 가능하면 여기서 파는 그러한 투자를 반복해서 나아가다 보면 내 계좌도 내 수익금도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쉽죠. 밥 로스 아저씨처럼 참 쉽죠? 이런 이야기가 또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 내가 서 있으면 여기가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활동을 할 때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려놓지 않고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여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여기서 떨어질지 여기서 올라갈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꼭 보시고요. 오늘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분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투자보다 중요한 분석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석에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투자를 조금 하셨거나 주식에 대해서 책을 한 번쯤은 사서 읽어보신 분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제목 정도는 어느 투자자분들이나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설명해봐라 또는 나눠봐라 라고 하면 어물쩡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데요. 어떤 가치를 분석해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가? 기업의 내재 가치입니다.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그럼 뭐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치, 기업의 자산 가치와 기업이 앞으로 창출할 수 있는 영업 가치, 수익 가치, 벌어들이는 돈의 양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평가한 것을 내재 가치. 그 기업이 서류에 들어있는 것, 예를 들면 공장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특허를 갖고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의 숫자로 표현되는 가치,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양, 따박따박 이러한 영업 흐름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 할 텐데요. 그 내재 가치가 기업 가치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가치를 봤을 때 내재 가치보다 현재 주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주가보다 내재 가치가 크다, 적다를 비교했을 때 시장에서는 이 내재 가치보다 현재 적게 이 기업을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주식의 가격과 상관없이 그 기업을 공중 분해시켰습니다. 그러면 발행된 주식 수가 있겠죠. 공중 분해, 파산시켰을 때 나오는 가치를 한 주당 가격으로 다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현재 주가를 9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내재 가치보다 현재 시장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평가된 기업들은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이 기업의 내재 가치까지 평가를 받으면 주가는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보는 거죠. 이러한 분석 가치,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9만 원에 사서 기업 가치와 내재 가치가 동등할 때까지 올라가면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거나 매도를 고려하거나 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을 때에는 이 기업은 이제 내재 가치보다 현재 주가 상황이 더 많이 올라갔구나. 그때는 고평가가 되겠죠. 고평가가 됐을 때 매도를 하면 9만 원에 사서 10만 원 혹은 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게 수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재 가치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자산 가치와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가치를 평균한 값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현이 되는 그리고 장부로 확인이 되는 기본적인 가치들을 분석을 해서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은 주로 장부가 아니라
차트를 보고서 주가를 예측하는 방식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차트에 들어있는 것들이 뭐죠? 지난 시간에 저희는 캔들, 음봉, 양봉에 대해서 보였고요. 그리고 그 차트 아래에 보면 거래량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현재가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서부터 어떤 가격 패턴으로 지금까지 이 기업이 거래가 되었는가, 주가 상황도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세까지도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추세를 이용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차트 추세를 좀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다. 가장 저점과 최근의 저점들을 연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았고요. 1번 가장 저점 라인, 그리고 평행한 선을 그어서 직전의 고점을 맞춰보니까 여기에 뭔가 공통점들이 생긴다. 2번 중기 되돌림 라인, 그리고 가장 수익 극대화를 하기 좋은 라인까지도 모두 다 평행한 선을 그어서 올렸을 때 수익 극대화 라인,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좀 나오냐?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수급 분석 등이 기술적 분석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추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다던가, 그리고 이평선을 활용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혹 단기 이평선이 중기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뭐 골든 크로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분석의 기법들이 모두 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고 가장 중요한 분석을 하고 주가를 예측을 하는데, 가격 정보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분석이다. 시장과 가격의 흐름,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주가를 보고서 수익을 내려고 분석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 보면, 기본적 분석은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 목표고요. 기술적 분석은 매매 시점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 목표다라고 구분을 굳이 한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그었더니만 지금은 가장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장 세 가지의 라인 중 1번, 2번, 3번의 라인 중 이제는 매수를 해도 좋은 가격대가 오지 않았나?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를 조금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활용 수단으로는 기본적 분석은 장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근거로 내재 가치와 현재 주가, 이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구분을 통해서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 분석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차트에 무엇이 나와 있냐? 과거 정보가 나와 있죠. 과거 주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한 방향을 이런 패턴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지금까지 이 기업이 무엇을 만드는데 시장의 평가가 좋고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차곡차곡 인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그 트렌드에 발맞추어 연구개발을 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으로 기본적 분석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부실 기업에 대한 선별이 가능한 것이 기본적 분석입니다. 지속 가능한 영업을 하고 있는가, 이 기업을 지속 가능할 정도로 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적자 지속인 기업들은 결국엔 자본 잠식에 의해서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일강으로 돌아가 보면 치킨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치킨을 한 마리 팔 때마다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본금을 다 털어넣고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면 결국 원재료를 구입할 수 없고 그리고 임대료를 낼 수 없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기본적 분석, 장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기업이 건실한가 아니면 부실한가 그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 분석이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가 다 주어져 있는 거죠. 차트를 통해서 HTS에서 확인될 수 있는 정보들을 보면 주가, 거래량, 수급, 그간의 모든 내용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내용들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매매 시점을 포착하는 거죠. 패턴을 보고서 그리고 그간의 흐름을 보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인가라고 비교를 굳이 하자면 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숫자들이 그리고 재무제표에 그 현금 흐름표, 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이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뭔가 그 재무적인 상황을 회계사보다는 일반인이 더 못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격차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변수에 대한 오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패턴이 이러한 패턴이 주어져 있어서 추세를 그어보니까 이러한 추세가 1번, 2번, 앞으로 3번이 넘어가면 여기서 매도하면 되겠다라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했는데 덜컥 중간에 무슨가 어떠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수는 경쟁사가 이 기업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산업에서 뭔가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을 때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에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 분석도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감사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 분석에서는 심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가격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싼가 비싼가를 판단을 했던 부분들, 누군가는 팔고 싶을 때 누군가는 살 수 있고 누군가는 사고 싶을 때 누군가는 팔 수 있다라는 그 가격의 형성,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그 가격의 형성은 심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장부에서는 재무제표에서는 그 심리를 알 수 없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내용들을 얼추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하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더 담겨져 있는가 한 번쯤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가 추세 분석이죠. 제가 지난 강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서 앞으로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10강까지 다 수강을 하시면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3강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술적 분석, 추세 분석의 기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차트의 흐름입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평행한 선을 그어보고 그 평행한 선을 하나, 둘, 셋 저점들을 연결하고 직전의 고점에다가 첫 두 번째 평행한 선을 그어보고요. 그 다음 부분에다가도 올려봅니다. 그러면 뭔가 표시할 수 있는 그 라인들을 각각 통과하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작은 네모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네모를 이해하기 쉽게 저는 차트에 표시를 해서 반복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이 기술적 분석 중에 추세 분석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 분석에 담겨 있는 것을 하나 더 차근차근 좀 이제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잘 혼합해서 활용을 하시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 2, 3번이 나옵니다.
1번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보세요라는 부분들은 기본적 분석이겠죠. 매출액과 영업이익, 재무제표를 통해서 플러스 성장하는지가 좀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멘텀, 가시적 모멘텀, 미래 먹거리를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포함을 한다면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두 가지를 잘 혼합해서 활용을 하면 그래도 시장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하면 그 재무제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보고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무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재무 그리고 실적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뚜렷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흑자는 좋은 거죠. 적자는 좋지 않은 겁니다. 치킨을 튀기면 튀길수록 손해를 본다. 적자죠. 치킨 한 마리당 벌어들이는 가격이 우리 가게가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가격을 매달 올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 먹습니다. 굉장히 핫한 치킨 가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루에 준비한 양을 모두 다 팔아도 그 다음날 사람이 또 줄을 섭니다. 그런 가게가 제주도에 돈가스를 파는 가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팔면 팔수록 흑자가 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기본적 분석, 특히 재무제표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제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 하면 가치죠. 적정 주가를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수치,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매출도 담겨 있고요. 이익도 담겨 있고요. 현금 흐름도 담겨 있고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재무제표에 들어 있어서 적정 주가, 이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평가를 하는데요. 밸류에이션이 좋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전망이 밝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좋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이익을 잘 내는 기업이다라고도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좋아, 그 기업이 좋대라는 표현들도 쓰기는 하지만 책을 읽거나 방송을 보시거나 게시판을 보시거나 밸류에이션이 좋다 나쁘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적정 주가를 평가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 좋다라는 것은 지금 접근하기에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로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이라는 단어들도 조금 많이 씁니다. 어닝 하면 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시즌 하면 계절, 다들 알고 계시는 단어인데 어닝 시즌이라고 하면 기업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주로 1년에 4번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죠. 1분기 실적 발표하고요.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그 시즌이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10월부터 12월이 이제 4분기죠. 여기에 대한 영업 활동들을 다 정리를 해서 1월 중순부터 2월 초 사이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 중순부터 5월 초, 7월 중순부터 8월 초,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를 우리는 각각 어닝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닝 시즌이라는 단어를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어닝 시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어닝 시즌에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턴 어라운드라고 하면 턴, 뭔가 돌린다라는 이야기죠. 적자, 손해를 보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다, 턴했다라고 하면 턴 어라운드라는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부실 기업에서 강성 기업으로 돌아섰다. 또는 적자를 보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섰다라고 하면 턴어라운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다라고 별 5개를 쳐서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의 턴어라운드라는 이야기가 수식어구가 붙었다라고 하면 대부분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우상향하게 됩니다. 적자를 보던 기업이 흑자를 봤다라는 것은 돈을 못 벌던 기업이 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 적자를 보고 오던 원인을 찾아서 해소했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치킨집을 열었는데 치킨이 맛이 없습니다. 적자를 보고 있고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아서 가게 사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파우더도 바꿔보고 닭도 바꿔보고 튀기는 온도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 턴어라운드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라는 이야기도 아셔야 하는데요. 컨센서스는 추정치, 전망치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사전적 의미로는 일치된 의견입니다. 뭔가 하나의 모습, 사물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딱 바라보고 이것은 5야, 이거는 6이야, 7이야, 8이야, 이 기업은 10이야. 일치된 의견이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치된 의견이 어떤 일치된 의견이냐?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리포트들의 목표 주가가 나옵니다. 그 목표 주가를 평균해 보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보셔도 좋겠고요. 컨센서스, 말 그대로 추정치, 전망치인데요. 이 기업이 앞으로 매출액이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망입니다. 예측이고 추정입니다. 그런데 그 추정을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업이 그간 적어도 3년, 4년, 5년간 이끌어온 과정을 보고요.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납품한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만든 휴대폰이 그간 3년간 인기가 흥행을 했는가, 흥행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트렌드가 지금 맞춰서 잘 오고 있는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을 해서 추정치를 냅니다.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추정치죠. 전망치고 그 목표 주가를 평균해 보면 대부분 전망치에 근접하는 기업들도 있고 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전망치에 다다르는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이 추정치라는 것은 조금 별 3개 반 정도 놓고 생각을 하셔서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전망이다. 이 사람이 점쟁이 점치듯이 낸 추정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추정치는 고정값은 아닙니다. 고정값은 아니고 늘 변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치킨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후라이드 치킨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TV에서 이 모습을 딱 보여줬을 때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TV 효과 때문에 후라이드 치킨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바뀌어서 양념치킨을 누군가가 나와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또 양념치킨의 매출이 높아지는데 후라이드만 하는 치킨집이 있고 양념치킨만 하는 치킨집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때에는 후라이드 치킨 가게가 굉장히 잘 되는데 어느 때에는 또 후라이드 치킨 가게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양념치킨 가게가 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전망치, 추정치는 후라이드 치킨 가게는 추정치가 떨어지고 양념치킨 가게의 전망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시장의 흐름도 반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것들을 따라서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외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다닐 수 없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들이 면세점, 호텔, 외식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의 추정치는 하향 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컨센서스는 굉장히 신빙성 있고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해서 나온 컨센서스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산업 상황에 따라서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늘 변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시점에 따라서 늘 변동한다라고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추정치를 내렸다가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컨센서스다라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닝을 추정하는 전망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어닝 벌어들인다, 놀랍게 벌어들인다라고 하면 뭐가 놀랍냐?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다. 굉장히 신빙성 있고 노력을 해서 추정치를 산정을 했는데 그 추정치보다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졌다. 놀랍네. 잘했어. 하면서 박수를 쳐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실적 시즌에 발표가 되면 그 기업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여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서 그 기업의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한 이후에 실적 시즌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발표가 이 기점에서 나서 더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내재 가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여기인데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을 해서 이미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들 예측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나왔을 때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대부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네. 그런 이유는 심리가 이미 작용을 했고 그리고 그 심리의 반영에 의해서 주가는 이미 예측해서 올랐다.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그 기점에 의해서 오르는 기업이 있고 떨어지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진짜 서프라이즈가 뭐냐를 조금 찾아보셔야 됩니다. 더 노력을 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측된 기업들은 대부분 뉴스에 팔아라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측되지 못한 기업들이 불쑥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그러면 100에는 90 이상이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 개념입니다. 어닝 쇼크입니다. 충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 객관적인 지표들과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컨센서스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실적이 나왔을 때 쓰는 이야기가 어닝 쇼크입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으면 분명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기업이 있을 거고요. 내재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 세 가지의 선 말씀드리고 있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 되돌림 자리 수익 극대화 라인을 1, 2, 3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를 만났다가 가야 되는 기업이 있고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다 가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오르는 기업은 없다라고 꼭 기억을 해보시고요. 어닝 쇼크가 나온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원인을 한 번씩 찾아봐야 됩니다. 그 원인이 일시적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주춤하고 가는 건가? 지금은 TV에서 무슨 위생상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치킨집 전체가 불황기를 맞았다. 그랬을 때는 단발성인가? 아니면 이제는 치킨, 닭을 활용한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못 먹게 됐어. 치킨이라는 그 원재료, 닭이 유전적으로 오염이 돼서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치킨집은 불행하게도 없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단발성인가 단발성이지 않은가. 제가 방금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킨집은 없어지면 안 되죠. 자,
그 어닝 쇼크가 일회성인가 아니면 그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 펀더멘털이 흔들린다라고까지 생각이 드는가, 그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어닝 쇼크가 무조건적으로 나쁜가를 보실 때에 내가 들고 있는 기업에 어닝 쇼크가 나왔으면 굉장히 슬픈 소식이죠. 내가 들고 있지 않지만 내가 관심 있게 보던 기업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네. 왜 떨어지지? 어닝 쇼크의 원인이 뭐지? 단발성이래. 지금 2분기, 3분기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인해서 갑자기 40년간 근무한 회장님이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몇백억, 수천억을 가져가서 재무적으로 일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계상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회계상 이자 비용이 발생한 거지 실제로 유출되는 순현금은 없대라고 원인 파악이 된다. 내가 관심 있게 보던 기업이 어닝 쇼크가 나는데 장부상 쇼크지 실질적인 순현금 유출이 없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어닝 쇼크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꼭 원인을 파악해보자. 저는 별 5개를 그리면서 어닝 쇼크 기업이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이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어닝 쇼크가 나왔다. 원인 파악을 꼭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입니다. 별 100개를 쳐도 모자라지 않은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감사보고서는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또는 법적 권한이 있는 공인된 회계사들이나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감사, 재무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한다, 감사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재산이나 영업 상태, 재무 건전성, 재무제표 등이 회사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실로 사실인가,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다시 이렇게 부여를 하죠. 그러면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 공시를 우리가 보고서 이제 이 회사가 외부인으로부터 검사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도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감사보고서가 별 100개를 쳐도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강조드렸던 이유는 상장 폐지 조건에 의해서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이 기업은 자본 잠식이 너무 높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야 돼. 이 기업은 회계상 부정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의견 거절이 나거나 이 기업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아서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의견 제한이 나오거나 한정이거나 여러 가지의 감사보고서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감사보고서가 잘못 나오면 결국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상장 폐지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저승사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대개 4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 해 전체, 전년도 전체 영업에 대한 부분들은 3월 말까지 조금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출 시한이 늦어지게 되면 기업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꼭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감사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은 매년 3월 30일입니다. 사업보고서를 낼 때 감사보고서가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때 감사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여지없이 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하락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3월 30일 이전에 자유롭게 감사가 마무리되면 수령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게 됩니다. 이 공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년 2월과 3월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를 어닝 시즌보다도 무시무시한 상폐 시즌, 상장 폐지 시즌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9월을 지나서 3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4분기 보고서를 기다릴 때가 오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는 꼭 기억을 하셔서 감사보고서가 제때 나오느냐, 제때 나오지 않느냐, 늦어지네, 이상하네 라는 그 시그널이 사실 이제 나올 3분기 보고서에 뉘앙스가 풍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도 차츰차츰 앞으로 4강, 5강, 6강 안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계시는데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꼭 들어가셔서 한 번쯤 내가 관심 있었던 기업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포스코 여러 가지 기업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무슨 내용이 있나 심심할 때 들어가셔서 보셔도 해가 될 것이 전혀 없는 무해한 사이트입니다. 꼭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기업정보 공시 시스템입니다. 그 안에는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볼 수 있고요. 그 보고서 안에 보면 5번째 탭이나 6번째 탭 중에 감사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3분기 보고서 안에 나와 있는 이 감사인의 의견을 꼭 보셔야 합니다. 지난해 3분기 보고서와 그 지지난해 감사 보고서를 다 열어놓고 이 감사인의 의견이 재작년에는 안 그랬고 작년에도 안 그랬는데 올해 유독 3분기 보고서에 감사인의 의견이 주저리 뭔가 많이 적혀 있다. 이 내용들 꼭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에 기반해서 4분기 이제 올 한 해의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3분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감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3분기 보고서의 감사인의 의견은 꼭 챙겨보자라는 이야기 제가 서울경제TV 출연을 하면서부터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금융감독원 다트에 들어가면요. 뭐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그 안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주주 현황까지 볼 수 있죠. 그리고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정기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왜 소집하느냐? 소집하는 목적, 그 안건이 무엇냐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일 판매 및 공급 계약인데요. 이 기업이 매출의 대부분 5% 이상의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만큼의 매출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고 투자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야기도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다트 사이트 꼭 기억하셔서 감사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공개된 정보들이 총망라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뭐 기업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수시로 공시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ESG 경영과 관련한 부분들도 차츰차츰 의무 공시 사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니까요. 이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은 투자자분들이 꼭 함께 끼고 가야 하는 숙명과 같은 부분이다. 이런 홈페이지가 최근에 개편돼서 이러한 이야기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고요. 통합검색 쪽으로 가셔서 여기다가 내가 보고 싶은 기업, 뭐 삼성전자를 쓰시거나 뭐 현대 로템을 쓰시거나 이 안에다가 종목명을 쓰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으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셔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지금은 상반기, 반기 보고서 열려 있겠죠. 그 반기 보고서 들어가셔서 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볼 수 있고요. 재무제표 볼 수 있고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으로 또 말씀드리면 자본금 탭이 있습니다. 그 자본금 탭을 열면 그간 자본금 변동 사항이 나옵니다. 유상증자를 했는지 무상증자를 했는지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는지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이 되었는지 현재 발행된 사채의 잔고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에 주식으로 전환돼서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 싼 가격 또는 2년, 3년 이전에 투자한 사채권자들이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물량을 투하할 그러한 내용들은 있지 않은지까지도 모두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전자공시 시스템은 꼭 들어오셔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누가 더 성실히 오랫동안 면밀히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갈린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이트입니다. 어느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사이트는 10분, 100분, 1000분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어떻게 하면 추세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잘 혼합해서 활용을 하면 수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수익과 가까워진다라는 말씀도 또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강의의 말미로 가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레터, 허반석이 투자자분들, 특히 찐 초보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조언을 하나 드린다면 9월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 짓는 마음으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씨를 뿌리고 먼저 그 전으로 돌아가면 밭을 가꾸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계절이 지나면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는 게 우리나라의 농사의 한 사이클이 되겠죠. 2모작을 할 수도 있고 3모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는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집에서 단순하게 콩나물을 키울 때에도 검정봉씨를 씌워놓고 하루에 물을 수십 번씩 주고 혹시 썩지는 않을까 통풍도 잘 시켜주고 너무 자주 검정봉지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 생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투자자분들께서도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좋아진다.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투자도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지난 9월을 시작하는 무렵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가 씨앗을 심는 자리를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씨앗을 가꾸는 자리들을 이 정도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림자리죠. 그리고 지난해 농사 추수는 여기서 했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 농사는 여기서 추수를 했습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 구간에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이곳에서 꼭 뭐 사계절이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 사이클이 아니다 하더라도 올해 농사의 추수, 수확은 여기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연구개발도 잘하고 그리고 트렌드도 잘 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 영업이익률을 높여가는 굉장히 모범적인 기업, 어마어마한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또다시 이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먼 훗날 연장을 해보면 차트의 흐름이 또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2022년에는 이곳에서 또 추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도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노력과 리서치를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거죠. 반기 보고서 보고요. 1분기 보고서 보고 2분기 보고서 보고 3분기 보고서 보고 뉴스도 찾아보고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차츰차츰 다 보다 보면 수익 극대화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한 번씩 하셔도 1년 동안의 나의 투자 활동을 복기해 보면 오히려 샀다 팔았다 했던 것보다 한 번 나는 매매를 했지만 내 계좌 수익률은 더 좋았다라는 것이 사실 제가 투자를 보고 있는 철학이기도 하고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샀다 팔았다 무한히 반복을 한들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나는 단 2번에서 5번 사이에 매매를 통해서 이 수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는 농사 짓는 마음으로 투자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우리 투자자분들께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마음을 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면 차라리 이 매매법이 좋지 않을까라고 한 번쯤은 권해드리고 싶고요. 농사 짓는 마음을
너무 자주 하는 그런 매매에 대해서 빗대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크가 나왔습니다. 쇼크가 나왔는데 국내 기업들 대부분 다 이곳이 코로나19로 하락을 보였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를 끝내야 되는가? 내가 샀던 가격보다 비슷하게 왔을 때 여기서 투자를 끝내야 되는가? 현금화하고 말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농사 짓는 마음으로 땅을 가꾸고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더 열심히 반복하다 보면 여기서 팔아야 되는 기업인가 사야 되는 기업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고 내가 나의 포트폴리오보다 비중을 너무 초과했다면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농사 짓는 마음으로 갔다면 일부 이곳에서 추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야 하는 자리인지 팔아야 하는 자리인지 이곳이 사는 곳인지 파는 곳인지 꼭 구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라고 한다면 너무 자주 열어볼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자주 그 기업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리서치, 추적은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쉽지 않죠.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요. 노력하는 방법들을 이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통해서 노력의 기준, 노력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칠까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좋은 강의를 통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레터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